남도 포럼 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 여파가 아직도 남아 있어서 정부에서 사회적 거리 띄우기를 국민들에게 간곡히 당부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남도 포럼도 4월달 정례 포럼을 전달과 같이 온라인 특강으로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오늘은 미국이란 어떤 나라이며 그 미국을 다스리는 최고의 통치권자인 대통령이란 자리는 어떠한 자리인가, 그리고 역대의 대통령들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2019년 12월 중국 우한에서 처음 발생한 코로나19가 세계를 뒤흔들어 놓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중국 후베이성을 중심으로 수만 명의 환자가 발생하더니 다음에는 한국으로 건너와 우리가 호된 고통을 겪어야만 하였습니다. 그때까지만 하여도 미국과 유럽 국가들은 코로나19는 미개한 아시아 국가에서나 발생한 것이라며 태연자약하였고, 그들 나라에서는 아시아인들을 혐오하고 차별하는 일들이 빈번하게 발생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는 금방 유럽으로 전파되어 지금은 이탈리아, 스페인이 가장 커다란 피해를 겪고 있으며, 연이어 큰소리치던 미국이 확진자 숫자에서 최대 국가라는 불명예를 아는 채 지금 트럼프 행정부가 전전긍긍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코로나19는 전 세계를 공포에 떨게 하고 있으며 세계 경제를 위축시키고, 심지어는 금년 7월에 치러질 도쿄 올림픽마저 내년으로 연기시키는 등 사상 초유의 사태를 초래하였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한 모든 노력들이 세계보건기구 WHO나 UN보다는 각각의 개별 국가를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방역과 치료는 물론이고 해외에서의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국경 통제 등의 주체가 여전히 국가이며, 경제를 되살리거나 민생을 책임지는 등 모든 것도 국가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지구사회를 움직이는 기본적 단위는 여전히 국가라고 하는 사실을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하여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 지구에는 200여 국가가 존재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서도 가장 커다란 영향력을 지니고 있는 국가가 미국이라는 데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은 연말에 미국의 대통령 선거가 예정되어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미국은 어떠한 나라이며 그 미국을 통치해온 역대 대통령들은 어떠한 사람들이었는가에 관하여 함께 공부해보고자 합니다. 다만 강의 시간의 제약을 감안하여 역대 대통령들에 대해서는 초대 대통령 때부터 여러분들이 익히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는 16대 대통령 에이브러함 링컨까지만 그 대상으로 하고자 합니다. 먼저 세계 지도를 보시면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어느 곳에 위치해 있는가를 아실 것입니다. 북아메리카라고 하는 지역이 있지요. 오른쪽에,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오른쪽에 있습니다. 그 오른쪽에 북아메리카의 한가운데, 위에가 카나다고요, 밑에가 미국입니다. 이제는 미국에 대해서 간략하게 그 개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토는 982만 평방킬로미터로서 한국의 45배쯤 됩니다. 본토가 있고요. 여기에는 알래스카와 하와이, 그리고 부속 도서들이 합해진 영역입니다. 인구는 약 3억 3천만 명쯤 되니까
우리나라보다도 약 한 6배 정도 되겠지요. 1인당 GDP는 약 6만 달러가 된다고 하니까 우리나라와 또 비교하여 보면 약 한 2배쯤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총 무역액은 3조 8천억 달러에 달한다고 합니다. 군사력은 여러분들이 이 도표를 표시하여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국도 여전히 큰 나라이기 때문에 큰 덩치로 우리가 함께 살펴볼 것이 아니라 공부를 하시면서는 항상 동부와 서부로 나누어서 살펴보시고 남부와 북부로 나누어서 살펴보시면 훨씬 더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다음으로는 미국의 역사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620년 8월 15일 공교롭게도 우리나라의 광복절 날짜와 같습니다. 1620년 8월 15일 영국 국왕의 강압 정치와 가혹한 세금을 견디지 못한 일단의 청교도들 102명이었다고 합니다. 이들이 메이플라워호라고 하는 배를 타고 영국을 출발해서 신대륙을 찾아서 출발합니다. 새로운 세상을 찾아서 떠나가는 거지요. 그래가지고 대서양을 건너서 미국의 마사추세츠 주라고 하는 주의 플라머스라고 하는 조그마한 항구에 도착합니다. 그 당시는 항구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지역이었지요. 그리고 이들은 곧 버지니아주 제임스타운이라는 곳에 정착해서 새로운 도시를 건설해 갑니다. 왼쪽에 보이는 배가 메이플라워호의 모형입니다. 무게는 180톤이었고요. 길이는 27.5m, 돛은 3개가 있는 배입니다. 오른쪽에 있는 사진이 그 메이플라워호라고 하는 배에 올라가 있는 필자의 모습입니다. 왼쪽 사진이 제임스타운 당시에 그 102명이 도착해서 이제 그 후로는 계속 사람들이 그쪽으로 몰려들었습니다만은 이제 건설한 도시고요. 그 도시의 입구의 표시판입니다. 그 표시판 앞에 서 있는 사람이 필자입니다. 식민지 시대에도 역시 완전히 독립을 하지 못했고요. 초기까지는 상당한 기간을 영국의 식민지로 존재하였었거든요. 그때 그 미국의 동부 지역을 통치하던 영국 국왕이 임명한 총독이 거주하고 있던 저택이 이 사진에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사진은 그 총독의 관저에 계단에 진열되어 있는 당시에 쓰였던 장총들의 모습입니다. 1775년 드디어 이렇게 식민지 시대를 살고 있던 그 북아메리카의 주민들이요, 지속적인 영국 본토의 고압적인 세금과 이런 강압적인 통치에 견디지를 못하고 영국령, 그러니까 당시의 식민지가 영국의 가혹한 세금의 반기를 들고 독립전쟁을 일으킵니다. 이때 주역을 담당했던 사람들 4명을 거론하자면 조지 워싱턴, 존 아담스, 토마스 제퍼슨, 그리고 패트릭 헨리를 들 수가 있는데 이 4사람들을 가리켜서 미국에서는 건국의 아버지들이라고 부릅니다. 구체적으로는 조지 워싱턴은 독립군 총사령관으로서 초대 대통령을 역임하였고요. 존 아담스는 프랑스의 식민지의 사절로 건너가서 프랑스의 지원을 얻어내는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입니다. 2대 대통령을 역임하였습니다. 토마스 제퍼슨은 독립선언서의 기초자로 널리 알려진 사람이고요. 3대 대통령을 역임하였습니다. 패트릭 헨리는 대통령을 역임하지는 않았지만 독립을 결의한 독립운동을 전개할 것을 결의한 대륙의회에서 유명한 연설을 했던 사람입니다. 자유를 달라, 그렇지 않으면 죽음을 달라라고 하는 구절이 포함된 연설을 했다고 합니다. 1776년 7월 4일 식민지 대표들이 필라델피아에 모여서 토마스 제퍼슨이 기초한 독립선언서를 만장일치로 채택합니다. 이날이 바로
7월 4일이 미국의 독립기념일입니다. 이 점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중에 설명할 기회가 있으면 다시 좀 구현하겠습니다만 이때 완전히 독립이 되어서 정부가 구성되어서 대통령이 뽑히고 한 것이 아닙니다. 독립을 하자고 결의하고 독립선언서를 채택한 날을 미국 사람들이 지금도 독립기념일로 기념하고 있는 것입니다. 1777년 11월 대륙의회에서 연합휴약과 그러니까 연방을 어떻게 만들자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속적인 연합이라고 하는 규약이 통과됩니다. 1787년 5월 필라델피아에서 헌법 초안을 마련하기 위한 회의가 열렸고 여기에서 헌법이 통과됩니다. 따라서 1776년 7월 4일부터 1787년 5월까지는 상당한 정도의 기간이 격차가 있죠. 이 점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후 서양 개척과 해외 영토 편입으로 현재는 서양이 아니고 서부입니다. 부자 하나가 오타입니다. 서부 개척과 해외 영토 편입으로 현재는 50개 주와 워싱턴 DC로 구성된 연방 국가의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미국의 정치 제도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미국은 대통령 중심제인 국가로서 그러나 동시에 철저하게 삼권이 분립된 형태의 정치 체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핵심은 다름 아닌 견제와 균형에 있습니다. 대통령이 거처하는 백악관 사진입니다. 가운데가 입법권을 가지고 있는 의회입니다. 행정부와 입법부를 견제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법부의 핵심 기관인 대법원 건물입니다. 백악관 정면의 모습입니다. 의회의 정면 모습입니다. 두 번째 이제 요점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국은 연방국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50개의 독립국가로 구성된 국가 간의 연합체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 미국이란 나라가 하나의 국가이지만 그것은 연방이고 50개의 독립된 주 하나하나가 독립된 국가나 진배 없다 하는 점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주에도 입법부와 행정부, 사법부가 있고 또 주의 모든 주에 헌법이 별도로 있습니다. 모든 주, 네브라스카 주만 제외하고요. 모든 주가 상원과 하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각 주마다 검찰총장이 있으며 또 우리의 군대에 해당되는 주방위군이 있습니다. 주방위군은 연방의 대통령이 지휘 통솔을 하지 못하고 각 주의 지사가 지휘 통솔을 합니다. 사법부는 우리는 대통령이 임명한 대법원장이 그 정점에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사법부는 대개 선출된 법관으로 구성이 됩니다. 대법원장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은 형식적 권한에 불과합니다. 주마다 좀 다르기는 하지만 주지사나 주의회가 임명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선출된 법관으로 사법부가 구성이 됩니다. 미국의 주를 보시면 이렇게 본토가 48개의 주가 있고요. 저 위에 카나다 위에 알래스카가 또 하나의 주고요. 태평양의 하와이가 또 하나의 주입니다. 그래서 미국은 50개의 주로 구성이 되는데 주마다 크기는 다릅니다. 가장 큰 주는 왼쪽에 있는 북가주, 남가주 하는데 그 합쳐서 그냥 우리가 캘리포니아로 이렇게 부릅니다. 캘리포니아 주가 제일 크고요. 또 인구도 많습니다. 그 다음에 가운데 아랫부분에 텍사스가 있죠. 텍사스가 굉장히 면적이 넓습니다. 그러나 인구로 따지면 캘리포니아 주가 제일 많고요. 동쪽으로 오면 또 뉴욕주가 많고 이렇게 몇 개의 주가 주의 인구가 집중되어 있는 경향이 없지 않습니다. 세 번째, 미국 정치의 뿌리는 정당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미국은 전통적으로 양당제를 지속 발전시켜 왔습니다. 민주당은 주로 북부에 기반을 두고 있고 상공업자나 흑인을 비롯한 유색 인종이 주로 민주당을 많이 지지합니다. 공화당은 남부에 주로 그 기반을 가지고 있고요. 농민이나
백인이 주로 공화당을 지지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미국의 선거는 지역 인종 등의 요인 외에도 복지라든가 세금이라든가 국방이라든가 이런 주요한 정책에 따라서 크게 좌우된다는 점에서 지역 특성에 따라서 몰표 현상이 없지 않는 우리나라와는 상당히 다르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는 양당의 후보 선출 과정이 본선거 못지않게 중요시 됩니다. 대통령의 임기 4년차, 예컨대 예를 들면 금년과 같은 경우입니다. 2020년,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가 4년차에 접어들었거든요. 4년차에 접어드는 해 2월에 이르면 민주당과 공화 양당은 대통령 후보를 선출하기 위한 프라이머리와 코커스를 각각 진행합니다. 여기에서 그러면 프라이머리는 무엇이고 코커스는 무엇인가? 프라이머리는 당원이 아닌 일반 유권자들, 그러니까 일반 국민들도 대통령 후보를 선출하는 데 참여하게 하는 제도를 프라이머리라고 하고요. 코커스는 일반 유권자들은 여기에 참여하지 못하고 민주당은 민주당원, 공화당은 공화당원만이 참여하여 투표할 수 있는 제도를 코커스라고 합니다. 그리하여 지금 우리나라에서도요, 프라이머리란 말을 많이 쓰는데 프라이머리 앞에 우리가 무슨 말을 많이 붙이든가요? 오픈이란 말을 많이 붙여서 오픈 프라이머리란 말을 씁니다. 그러니까 당원이 아닌 일반 유권자들에게도 당의 후보를 선출할 수 있는 권한을 개방한다 하는 뜻입니다. 다음에 후보들은 2월부터 대략 7월까지 여러분 미국 경우에 2월부터 7월까지 이런 현상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도 전국을 돌면서 유권자들의 지지를 확보하고 대의원을 확보해서 당의 후보자가 되기 위하여 노력합니다. 지금 미국에서 어땠는가요? 공화당에서는 거의 현재의 대통령 트럼프가 후보로 확정된 것이나 다름이 없고 경쟁자가 없기 때문에요. 민주당에서는 처음에 한 5명, 6명의 후보가 동시에 출마했다가 하나씩 기권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가장 최근까지 2명이 남았습니다. 오바마 행정부에서 부통령을 했던 분과 이 앞전 선거에서도 상당히 돌풍을 일으켰던 샌더스라고 하는 상원 의원이 막판까지 겨루다가 최근 며칠 전에 샌더스가 후보직을 사퇴했기 때문에 지금은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도 거의 결정되나 다름이 없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대의원 선출 과정에서요, 슈퍼 대의원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국민과 당원이 선출한 대의원 외에 전직 대통령들과 상하 의원들, 그러니까 상원 의원들, 하원 의원들은 국민들이 선출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전당대회에서 대의원의 자격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슈퍼 대의원들이라고 하는데 당 간부들은 대의원 경선 결과와 상관없이 투표권을 가집니다. 이런 경우에 민주당의 경우에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슈퍼 대의원이 전체 대의원의 약 5분의 1 정도를 차지하므로 그 영향력이 결코 적지 않다고 합니다. 그런데 대의원이 1000명이라고 가정하면 슈퍼 대의원이 200명인 것이죠. 그 다음에 인단 선거가 본선거다 하는 것입니다. 두 정당의 후보가 결정되면 물론 무소속 후보도 출마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거의 미국 역사상 무소속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는 일은 없었기 때문에 항상 공화당과 민주당의 후보만이 마지막 결선까지 갔기 때문에 두 정당의 후보가 결정되면 이들은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국민들에게 자신에게 투표할 선거인단을 뽑아달라고 지지를 호소합니다. 선거인단의 숫자는 헌법의 규정에 따라서 상원과 하원 의원 숫자에 워싱턴 DC에 배정된 선거인 3명을 합한 538명입니다. 이 숫자는 1964년 이래 변함이 없습니다. 따라서
538명의 2분의 1은 269명이거든요. 근데 과반수가 되려면 269명에 한 명이라도 많아야 되기 때문에 과반수는 270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는 누구라도 270명의 대의원을 확보하면, 선거인단을 확보하면 대통령이 되는 것입니다. 선거인단 배정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각 주에 배정된 선거인단은 각 주 인구를 감안하여 배정된 것으로서 각 주 상원의원 숫자는 동일합니다. 어느 주나 2명이시, 상원의원은 2명이기 때문에 거기에 인구를 감안하여 배정된 하원의원 숫자를 합친 수가 그 주 선거인단입니다. 예컨대 몇 주만 예를 들어 설명드려 보면 캘리포니아 주는 상원의원 2명에 하원의원이 53명, 그래서 선거인단은 55명이고요. 텍사스는 상원의원 2명에 하원의원 36명, 그래서 선거인단 수는 38명이고, 알래스카 그 경우는 상원의원 2명에 하원의원 1명이기 때문에 선거인단은 3명, 몬태나의 경우도 상원의원 2명에 하원의원 1명이기 때문에 선거인단 수는 3명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만약 A 후보가 캘리포니아에서 선거인단을 다 독식하고요, 텍사스에서 선거인단을 다 독식하면 몇 명이 된가요? 거의 90명이 되지요. 90명이 되지, 90명이 넘지요. 이렇게 되면 어마어마한 선거인단을 확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화 민주 양당의 후보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이 캘리포니아와 텍사스 그리고 뉴욕과 같은 큰 주에서 압승하기 위하여 필사적인 경쟁을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유권자 득표에서는 앞서고도 선거인단 득표에서 뒤져서 대통령이 못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승자 독식의 방식과 주 인구 숫자에 따른 선거인단 숫자의 대소 때문에 드문 경우이기는 하지만은 전국 유권자 득표에서는 이겼으면서도 선거인단 숫자에서 뒤져서 대통령이 못 되는 경우가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2000년 대선에서 당시 민주당의 엘 고어는 전국 득표에서는 이겼지만 선거인단 숫자에서 부시 공화당 후보에게 뒤져서 대통령이 당선되지를 못하였습니다. 이러한 일은 미국 역사상 4차례 있었습니다. 표 3을 보시면 더 잘 드러날 것입니다. 엘 고어가 총 득표수에서는 5,099만 표를 얻었습니다. 부시가 5,045만 표를 얻었습니다. 그런데 선거인단 수에서는 엘 고어가 267석을 얻었고요, 부시가 271석을 얻었던 것입니다. 또 하나 표 4를 보시면 더 분명해집니다. 2012년 대선 결과인데요, 오바마 민주당 후보가 5,851만 표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약 50%를 득표했는데 선거인단으로 보니까 303명을 확보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공화당 후보였던 롬니가 5,633만 표를 득표해서 48%를 득표했습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불과 2%밖에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선거인단은 몇 명을 확보했어요? 206명 확보했습니다. 거의 100표 차이가 납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까 설명드렸던 바와 같이 큰 주에서 많이 져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반수를 얻는 후보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과반수를 얻지 못하는 경우가 실제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럴 때에는 대통령 선거는 의외로 그 권한이 넘어갑니다. 대통령이 되려면 전체 선거인단 538명의 과반수인 270명을 확보해야 하는데 과반수 득표자가 없는 경우에 상위 득표자 3명을 놓고 후보자가 2명이면 당연히 2명만 놓고 올라갑니다. 5명이 나갔다 하더라도 최하위 2명은 떨어지고 상위 득표자 3명만 놓고 하원에서 투표로 결정합니다. 이 경우에 하원 의원의 숫자가 많은 주가 유리하지 않겠습니까? 상원은 각 주마다 의원 숫자가 같지만
하원은 각 주마다 의원 숫자가 다르기 때문에 하원 의원의 숫자가 많은 주가 당연히 유리할 수밖에 없겠지요. 따라서 이러한 불합리한 점, 불공평한 점을 없애기 위하여 각 주는 한 표씩만 행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하원 의원이 많아도 하원 의원이 자기들끼리 합의합니다. 그래가지고 예컨대 뉴욕주는 뉴욕주 한 표만, 캘리포니아주는 캘리포니아주 한 표만 행사해서 50표 가운데 과반수, 그러니까 얼마인가요? 26표만 얻으면 그 사람이 대통령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부통령은 어떻게 될까요? 부통령은 이제 하원에서 뽑지 않고요. 상원에서 뽑습니다. 상위 후보 2명을 놓고 투표하는데 상원 의원의 숫자는 50개 주가 똑같이 2명씩이기 때문에 굳이 한 주에서 한 명을 행사하라 이럴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상원 의원 100명이 한 표씩 행사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51표를 얻은 사람이 부통령이 되겠지요. 또 미국 헌법에 의하여 부통령은 당연히 상원 의장을 겸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오늘 강의의 핵심인 미국의 제1대부터 16대 대통령까지 간략하게 그 사람들의 행적과 재미있는 사항을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이 1789년 4월 30일에 취임한 이래 현재의 45대 도널드 트럼프에 이르기까지 모두 45명의 대통령이 재임하였습니다. 미국은 재임 기간에 불구하고 사람을 중심으로 대를 계산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45명의 대통령이 존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2번씩 하더라도 그것은 2번 대수로 씌워주지 않습니다. 처음에 한 것만 한 번의 대수로 쉽니다. 이것이 우리나라와 특별하게 다른 점입니다. 초대 대통령은 조지 워싱턴입니다. 조지 워싱턴은 땅 부자였습니다. 11살에 홀어머니와 5남매의 가장이 된 그는 땅에 관심이 많아서 17세에 측량기사가 되었습니다. 부유한 미망인인 마사 디 쿠스티스와 결혼해서 그 이복 형이 물려준 유산으로 버지니아에서 제일 가는 땅 부자가 되었습니다. 독립전쟁이 일어날 무렵이죠. 그 이전입니다. 그러니까 민병대, 독립군이 아닙니다. 독립군이 조직되기 전의 군대를 민병대라고 합니다. 버지니아 민병대에서 영국군 장교로 이름을 떨친 그를 독립전쟁이 발발하자 사람들은 워싱턴을 독립군 총사령관으로 추대하였습니다. 전쟁에 승리한 직후에 그는 버지니아의 하원 의원, 재헌의회 의장이 되었고 곧 이어 선거인단 만장일치로 신생 미국의 초대 대통령에 선출되었습니다. 키 188cm, 체중 90kg의 건장한 워싱턴은 정직하고 착하고 관대한 사람이었습니다. 초대 대통령이라는 특수성으로 3선이 가능했음에도 다른 사람에게 기회를 주어야 한다면서 3선을 사양했던 겸양을 지녔던 사람입니다. 2대 대통령 존 아담스입니다. 존 아담스는 초대 대통령과 3대 대통령과 더불어서 독립에 혁혁한 공을 세운 사람 가운데 하나인데요. 정치가로서 보다는 정치 철학자로서 더 많이 기억되고 있습니다. 독립선언서 기초위원 가운데 한 명으로서 미국 헌법의 옹호를 비롯한 3권의 저서를 남겼습니다. 자신이 부통령으로 지명한 토마스 제퍼슨에게 패배하여 단임으로 임기를 마쳤는데 90세로 죽기 1년 전 그 아들 존 퀸시 애덤스가 6대 대통령에 취임할 때 취임식에 참석한 첫 부자 대통령의 영광을 누렸습니다. 여러분, 자기 아들이 대통령에 취임할 때 그 취임식에 참석했던 최근의 인물을 여러분 기억하시지요? 부시입니다. 부시 일가에서도 부자간의 대통령이 나왔거든요. 이 아담스 일가에서도 부자간의 대통령이 나왔습니다. 3대 대통령은 토마스 제퍼슨입니다.
건국 초기의 대통령 가운데 가장 출중한 인물로 꼽힌 분입니다. 그래서 미국 민주주의를 반석 위에 올려놓는 사람으로 미국에서 미국인들에게 기억되고 있습니다. 의회는 종교, 집회, 결사, 언론의 자유를 제한하는 어떠한 법률도 제정할 수 없다는 수정헌법 제1조를 삽입한 장본인이 바로 이 토마스 제퍼슨입니다. 바로 우리가 흔히 천부적 인권이라고 하지요. 그것을 헌법에 명문화시켜서 오늘날도 미국이 인권의 나라라고 불리우게 된 토대를 만든 사람이 토마스 제퍼슨입니다. 그는 특히 언론의 자유를 중시해서 나는 신문 없는 정부보다는 정부 없는 신문을 택하겠다라고 하는 유명한 말을 남기기도 하였습니다. 연방의원, 주지사, 프랑스 공사, 국무장관, 부통령을 거쳐서 대통령이 된 그는 버지니아 대학교와 개인 도서관을 설립하기도 하였는데 1782년 부인 마사 W.S. 제퍼슨이 사망한 후에 독신으로 지냈기 때문에 부인이 사망한 후에는 그 딸이 퍼스트 레이디의 역할을 대신하기도 하였습니다. 재임 중에 많은 빚을 졌는데 퇴임 후 개인 도서관을 팔아서 이 빚을 갚았다고 합니다. 그는 1826년 7월 4일 미국의 독립기념일에 사망하는 특이한 이력을 가지기도 하였습니다. 제4대 대통령은 제임스 메디슨입니다. 프린스턴 대학, 당시에는 이 대학이 뉴저지 대학으로 불렸습니다. 지금 이제 프린스턴 대학은 미국에서 아주 뛰어난 대학이지요. 하버드 대학과 쌍벽을 이루는 대학, 미국에서 몇 개를 꼽으라면 하버드, 예일, 프린스턴을 꼽지요. 그 후로도 이제 뭐 콜롬비아 대학을 꼽고 합니다만은 하나, 둘, 셋을 꼽으라면 하버드, 예일, 프린스턴을 꼽습니다. 이 프린스턴 대학에서 역사와 정부론을 공부하였으며 1776년 버지니아 협약에 참여하였고 대륙의회에서 헌법 기초위원으로도 일하였습니다. 건국 초기의 안정된 시기에 무난히 임기 8년을 마칠 수 있었는데 모든 권력은 남용되기 쉽다면서 항상 부정부패를 경계하였습니다. 위대한 원칙주의자, 맑은 정신의 소유자라는 평을 들었습니다. 제5대 대통령은 제임스 먼로입니다. 정치학을 공부하거나 외교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에게는 대단히 귀에 익은 대통령입니다. 1758년 버지니아의 웨스트모랜드에서 태어나서 윌리엄 앤드 메어리 대학에서 공부하였고 변호사로 두각을 나타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윌리엄 앤드 메어리 대학은 그렇게 친숙한 대학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워싱턴이라든지 뉴욕이라든지 필라델피아와 같은 대도시에 있지 아니하고 미국 청교도들이 처음에 상륙했던 도시 윌리엄스버그에 있는 규모가 그렇게 크지 않는 대학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볼 때 하버드 대학 다음으로 미국에서 두 번째로 긴 역사를 지니고 있는 유구한 역사를 자랑하는 대학입니다. 이 대학을 윌리엄과 메어리라고 하는 두 남녀가 세웠기 때문에 그것을 기념하기 위하여 지금도 학교 이름이 윌리엄 앤 메어리 대학입니다. 대통령으로서 그는 무엇보다도 화합을 강조하였고 1820년 연임 때의 선거에서는 그는 선거인단 중 1표를 제외한 그 만장일치의 지지를 받아서 대통령에 연임되었다고 합니다. 그만큼 국민들에게 좋은 평을 받았다는 얘기겠지요. 미국은 다른 나라의 일에 간섭하지 않는다는 고립주의 외교 정책, 이걸 가리켜서 일명 먼로주의라고 합니다만 먼로 닥트린이라고도 합니다. 그러한 정책으로 유명한 그는 퇴임 후 부채에 시달렸고 본인이 진 빚을 자녀들이 갚아주어야만 했다고 합니다. 이만큼 청렴하게 살았다는 걸 증명한 셈이죠.
제6대 대통령 존 퀸시 애덤스입니다. 조금 전에 이 얘기했지요. 2대 대통령 존 애덤스의 아들이라고요. 2대 대통령 존 애덤스 아들로 하버드 대학을 졸업한 후 변호사로 활동하다가 네덜란드 공사 연방 상원 의원이 되었습니다. 영국 여인과 결혼했기 때문에 최초 외국인 퍼스트레이드를 둔 대통령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재미있는 것은 기자를 몹시 싫어하여서 기자를 가리켜서 거리의 암살자라고 부를 정도였습니다. 4년 임기를 마친 후 다시 연방 하원 의원으로 진출한 이색적 경력의 소유자입니다. 대통령을 지낸 사람이 국회의원으로 가는 경우는 거의 없는데 이 존 퀸시 어덤스는 상원 의원도 아니고 다시 하원 의원으로 갔던 것입니다. 7대 대통령은 앤드류 잭슨입니다. 1767년 통나무집에서 태어나서 정규 교육을 받지 못하였으나 10대 후반기에 2년의 독학으로 테네시에서 저명한 젊은 변호사가 된 사람입니다. 이혼한 유부녀와 결혼한 그는 아내에 대해 험담을 하는 사람들과 자주 결투를 벌여서 결투 대통령으로 유명하기도 합니다. 실제 결투로 인해서 심장 근처에 박힌 총알을 평생 지니고 살아야만 했습니다. 재미있는 일은 어떤 미친 사람이 그에게 권총을 쏘았는데 불발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나중에 그 권총을 빼앗아서 시험 발사를 할 때는 또 이 권총이 격발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운 좋은 사람인가를 알 수가 있겠지요. 이처럼 그는 총과 인연이 많은 사람입니다. 대통령에 취임한 그는 용기 있는 사람이 큰 일을 한다면서 미국 역사상 최초로 엽관 제도를 도입한 사람으로 유명합니다. 엽관 제도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는 스포일 시스템이라고 하는데요. 선거 때 자기를 도와주었던, 특히 금전적으로 도와주었던 사람에게 주요한 직책을 주는 미국 특유 제도입니다. 예컨대 트럼프라니 오바마 누구도요. 자기가 대통령 선거에 나갔을 때 예컨대 수십만 달러씩 이렇게 선거 자금을 대주는 사람들에게는 논공행상을 당선된 후에 논공행상을 합니다. 그래서 대사 자리도 주고요. 장관 자리도 주고요. 그러나 너무나도 턱없이 능력이 부족한 사람은 줄 수가 없습니다. 미국의 도의와 양식이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러나 비교적 자질을 갖추고 있는 사람 가운데에서는 이렇게 선거 때 크게 도와준 사람에게 높은 자리 하나씩을 주는 제도를 우리가 엽관 제도라고 합니다. 가장 많은 거부권을 행사했던 사람으로도 또한 유명합니다. 예컨대 미국에서 상원과 하원, 즉 그러니까 의회에서 통과된 법률에 대해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 있거든요. 그러나 거의 많은 대통령들이 어지간하면 의회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거부권 행사에 대하여 지극히 신중한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이 대통령은 아주 많은 거부권을 행사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독선적인 면이 있기도 했다는 의미겠죠. 이 사람의 중요한 업적 가운데 하나는 민주당을 장당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대통령 때에 민주당이 장당되어서 그 후로부터 양당 제도가 거의 정착되어서 오늘에까지 이른 것입니다. 그래서 정당 정치의 초석을 놓았다 이런 평가를 받습니다. 평민 대통령을 자처해서 이른바 활기찬 잭슨 시대를 걸출한 대통령의 한 명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제8대 대통령은 마틴 벤 뷰런입니다. 1782년 뉴욕의 킨더훅에서 선술집의 아들로 태어나 변호사가 되었고 뉴욕주 상원의원, 검찰총장, 국무장관을 거쳐서 1832년에 잭슨 대통령에 의해서 부통령으로 지명되어서 당선된 사람입니다. 독립 이후에 태어난 첫 미국 대통령입니다. 7대 대통령까지는 전부 독립되기 이전에 태어난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이 뷰런은 독립된 이후 세대입니다. 우리가 흔히 해방세대, 6.25 세대 그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독립 이후의 첫 대통령이 마틴 벤 뷰런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의 공천을 받은
그러니까 7대 대통령이 민주당을 만들었으니까 그 이후에 민주당의 공천을 받은 첫 대통령이었지만 1837년 시작된 극심한 경기 침체로 말미암아 단임 대통령에 만족해야만 했습니다. 미국에서도요, 경기가 극도로 나빠지면, 경제가 망가지면 대통령에 재임되는 일은 거의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이 대통령이, 특히 이 대통령이 기억할 만한 일은 인디안의 서부 이주를 강력히 추진해서 서부 대개발이 이루어졌다 하는 점을 기억할 만한 일입니다. 제9대 대통령은 윌리엄 해리슨입니다. 단 1개월밖에 재임하지 못한 불운의 인물입니다. 1773년 버클리에서 태어난 그는 햄플턴 시드니 대학에서 고전과 역사를 공부하였으며 후일 육군 소장이 되어서 인디언 소탕 작전에서 혁혁한 전공을 세웠습니다. 당시까지 가장 많은 나이인 68세의 대통령에 당선된 그는 유별난 고집으로 유명하였는데 이것이 그 불행을 자초한 셈입니다. 바람이 세찬 추위 속에서 미국의 워싱턴 지역이 얼마나 여러분 미국의 북부가 추운가요? 우리나라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춥습니다. 그런 추위 속에서 그런 모자도 쓰지 않고 외투도 입지 않은 채 자신이 직접 쓴 취임사를 2시간에 걸쳐서 읽어 내려갔는데 이때 걸린 감기가 폐렴으로 악화되었고 결국 사망하였습니다. 1841년 4월 4일 숨진 그는 백악관에서 숨진 첫 대통령으로 기록됩니다. 23대 대통령인 벤자민 해리슨이 그 손자입니다. 그러니까 할아버지와 손자가 대통령이 된 경우입니다. 제10대 대통령은 존 타일러입니다. 전임자인 해리슨이 1개월밖에 대통령으로 재임하지 못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따라서 해리슨의 사망으로 부통령에서 대통령직을 승계한 인물입니다. 1790년 버지니아에서 태어난 그는 윌리엄 앤 메어리 대학에서 법률을 공부하였습니다. 이 대학에 대해서는 제가 앞에서 설명했습니다. 백악관에서 사망한 첫 대통령 부인으로 기록된 첫 부인 레티티아 C. 테일러가 그 재임 중인 1842년 9월 사망하자 30세 연하의 여성과 재혼하였는데 이때 과도한 결혼 비용을 지출하여 비난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투표에 의해 당선되지 않은 대통령으로 그 임기는 단임으로 끝났습니다. 남부동맹에 참가한 유일한 대통령으로 그가 1862년 사망할 때 그는 남부동맹기를 그 관 위에 덮어달라고 하여서 남부동맹기와 함께 매장될 만큼 그는 남부연합에 헌신했던 대통령입니다. 제11대 대통령은 제임스 녹스 포크입니다. 1795년 노스캐롤라이나에서 태어나 변호사가 되었고 정치에 입문하여서는 앤드류 잭슨의 친구가 되었습니다. 단임 대통령으로서 가장 큰 업적을 남긴 사람으로 기억되고 있는데 그는 재임 중 캘리포니아, 뉴멕시코, 오리건, 텍사스를 병합하여 미국이 건국 75년 만에 48개 주를 그러니까 본토 전부입니다. 48개 주를 갖게 만든 장본인입니다. 대통령 당선 전 테네시 주지사와 연방 하원 의원을 거쳤는데 연방 하원 의장 출신으로 대통령에 당선된 첫 인물입니다. 당선 직후 재선 불출마를 공언하였고 부인 사라 C. 포크 영향으로 백악관에서 독한 술과 카드게임, 무도회를 금지시키는 등 백악관의 분위기를 청교도적으로 바꾸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근검검소한 대통령이었겠지요. 재임 중 서부 지역으로 골드러시가 있었고 우표 사용이 제도화되었던 것이 이 제임스 녹스 포크 대통령의 공적입니다. 제12대 대통령은 제커리 타일러입니다. 취임 1년 만에 사망한 첫 대통령입니다. 1784년 버지니아에서 태어난 그는 40년을 군에 복무하여 혁혁한 공을 세웠습니다. 군인답게 남부 여러 주 연방 탈퇴 위협에
단호하게 대처하였으며 만약 오래 재임하였다면 커다란 업적을 남겼을 것이라는 평가를 받을 만큼 과단성이 있는 성격을 지녔다고 합니다. 불행하게도 1년 만에 사망했기 때문에 커다란 업적이나 이런 공적이 이 기록에 남아있지를 않습니다. 제13대 대통령은 밀러드 필모어입니다. 1800년 뉴요크 통나무집에서 태어나서 변호사로서 부자가 되고 대통령까지 이른 인물입니다. 15살 때 한 칸짜리 학교에서 붉은 머리를 지닌 여교사 에비게일 파월에게 사랑에 빠졌는데 그녀가 후일 그녀의 아내 에비게일 필모어입니다. 그러니까 연상의 여자를 여교사를 자기가 배웠던 선생님을 아내로 맞이한 사람이지요. 8년의 연방 하원 의원을 거쳐서 1848년 뉴요크 회계검사국장으로 재임 중 제커리 테일러의 지명으로 부통령에 당선됐는데 테일러가 1년 만에 사망했다고 했죠. 그래서 바로 대통령직을 승계할 수 있었습니다. 테일러의 자녀 임기만 채우고 은퇴했습니다. 그래서 이분 또한 특별한 공적이 없는데 다만 페리라고 하는 선장을 일본에 보내서 일본에 지금 도쿄 앞 바다지요. 거기에 보내가지고 막부에 보내서 일본을 개화시킨 대통령. 따라서 아시아 대륙에 미국이 진출하게 된 계기를 만든 대통령으로 역사의 한 페이지를 남겼습니다. 14대 대통령은 프랭클린 피어스입니다. 1804년 뉴햄프셔에서 태어나 고향에서 의원 생활을 거쳐 연방 하원 및 상원 의원에 당선되었습니다. 피어스의 삶은 우울함의 연속이었습니다. 그가 멕시코 전쟁에 참전하고 연방 상원 의원으로 활동하는 동안 3명의 자녀가 모두 12살 이전에 죽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 취임 2달 전에 딱 하나 남았던 외아들마저 죽었습니다. 더욱이 1852년 대선은 상호 비방이 난무하는 진흙탕 싸움이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피어스 대통령도 많은 상처를 입었던 것 같습니다. 자연스럽게 그는 술에 빠져들게 되었고 술병과 너무나도 잘 싸우는 영웅이라는 비아냥거림이 뒤따랐습니다. 내외 정세 또한 그에게 녹록지 않았습니다. 노예 문제를 둘러싼 대립, 남부 여러 주 연방 탈퇴 위협 속에 그는 속수무책으로 제대로 대응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다만 그가 이끄는 내각은 굉장히 청렴했습니다. 단 한 번도 이 부정부패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재임 중에 단 한 명의 장관도 바꾸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만큼 사람을 신뢰했다는 얘기겠죠. 15대 대통령은 제임스 부캐넌입니다. 1791년 펜실베이니아의 유복한 가정에서 태어나 디킨슨 대학에서 법률을 공부하였습니다. 고개가 기울어지고 짝눈이라고 하는 선천적 장애에도 불구하고 각고의 노력 끝에 주 하원 의원, 러시아 공사, 영국 공사, 국무장관을 지낸 후 대통령에 당선되었습니다. 약혼녀가 자살한 이후에 결혼하지 않은 채 독신으로 지내온 이 대통령에게 가혹한 정치 환경이 몰아닥쳤습니다. 연방대법원이 도망노예 소환법이 합헌이라고 판결하여 그 정치적인 입지를 좁혀버렸고 남북전쟁의 위협이 눈앞에 다가오기 시작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국가가 분열하는 동안 빈둥거리기만 했다는 혹평 속에서 그는 단임으로 백악관을 떠나야만 했습니다. 다만 그 자신은 매우 청렴해서 정부가 제공해 주었던 무료 기차 여행도 거절하고 대통령으로서 받은 모든 선물도 개인이 단 하나도 가지고 나가지 아니하고 모두 국가에 귀속시켰다고 합니다. 16대 대통령 에이브라함 링컨은 여러분이 너무나도 잘 아는 사람입니다. 모든 면에서 미국 역사상 가장 탁월한 대통령으로 꼽히면서 지금도 초대 대통령 워싱턴과 함께 미국인이 가장 존경하는 대통령 가운데 하나로 꼽히고 있습니다. 켄터키의 통나무집 아들로 태어나 그는 10살 때 어머니를 여의었고 아버지를 따라 인디아나로 이사해서 그곳에서 도각으로 변호사가 되었고
목수노릇도 하였으며 시골 우체국장으로도 일하였습니다. 1858년 링컨은 상원의원 선거에 출마해서 스테판 A. 더글러스에게 패배하였는데 그는 이 선거에서 패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선거를 통해서 전국적인 명성을 얻게 되었고 이것이 1860년 공화당 대통령 후보가 되는데 큰 토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대통령에 당선된 그에게는 냉혹한 현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사우스캐롤라이나, 미시시피, 플로리다, 엘라바마, 조지아, 루이지애나, 텍사스, 아칸소, 노스캐롤라이나가 연방을 탈퇴하여 남부 연합을 구성함으로써 그러니까 미국이 북부에 있는 연방 국가와 남부에 있는 남부 연합으로 나뉘어진 것입니다. 미국은 남북으로 나뉘어졌고 3개월 후에 드디어 남북 전쟁, 이른바 영어로 하면 시빌 워 그럽니다만 우리는 시빌 워를 시민 전쟁 이렇게 번역합니다만 미국의 남북 전쟁을 우리가 시빌 워라고 합니다. 남북 전쟁이 터졌습니다. 1963년 1월 1일 그가 만약 노예제도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면 이 세상에 잘못된 것은 하나도 없다고 설파하여 노예 해방을 선언한 것은 인류사에 남을 그 커다란 업적입니다. 대통령으로서 링컨은 공화당을 강력한 전국조직으로 키웠을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북부 민주당원들을 통합의 대열에 합류시키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공화당원뿐만 아니라 그는 공화당 출신 대통령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북부의 민주당원들까지도 남부 대열에 합류시키지 않고 북부 미국 정부에 합류하도록 하는 그러한 통합의 정치를 했던 것입니다. 링컨은 재선 직후인 1865년 4월 4일 남부 지지자였던 존 W. 부스에 의하여 피살되었는데 미국 역사상 최초의 암살당한 대통령입니다. 그는 피살 전에 우연하게도 만약 내가 암살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그때까지 나는 의무를 다할 것이며 나머지는 하나님께 맡길 것이라는 말을 한 바가 있었는데 이는 북부에 패한 남부인의 보복이 자기 자신에게 다가올 수 있음을 예감한 것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는 종전 후 남부에 관하여 관대하였고 탈영병 총살 금지령을 내리기도 하였습니다. 오늘날 미국인들은 그를 친절하고 승리했을 때 관대함을 보인 인격자일 뿐만 아니라 성직자의 고귀한 품성을 지녔던 대통령으로 존경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워싱턴 DC에 있는 그 기념관은 그를 기리는 미국인과 외국 방문객들의 발길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대통령 기념관은요, 워싱턴을 동서로 이렇게 쭉 일자로 연결하는 선상에 있는데요. 이 링컨 기념관에서 보면 높다란 워싱턴 기념탑이 보이고요. 거기에서 또 일직선으로 쭉 가면 의사당이 놓여져 있습니다. 이렇게 워싱턴의 이 링컨 기념관은 지금도 미국인들뿐만 아니라 전 세계인들의 일종의 미국 여행 답사의 성지 비슷하게 되어 있기도 합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기회가 주어진다면 17대 대통령부터 45대 대통령까지 한번 요약해서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 기회를 갖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